30 몇 개 성을 다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 성에서 젊은이들이 많은 도시나 지역은 소비가 부동산하고 직결이 되면서 소비의 증가율 자체가 확 빠진 거죠. 그러니까 얘기가 쉽게 말하면 한국적인 상황하고 거의 비슷한데 고점에 물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모시고 싶었던 분을 오늘 드디어 이렇게 모시게 돼서 참 뿌듯한 2025년 벽두가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 자본시장연구원 그리고 유튜브 상하이 클래스 그리고 전 미래에셋 자산 중국 대표이사이셨던 신용관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부양책 엄청 하고 있잖아요. 네. 작년에도 몇 번을 했고 9월달에도 추가로 했고 또 연말에 또 한다 그러고 또 앞으로도 또 한다 그러고 도대체 몇 번을 할지 모르겠는데 주식시장은 한번 9월달에 한번 큰 폭으로 반등을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미미해요. 그래서 이 경기가 왜 살아나지 못할까를 생각해보면 결국은 부동산에 문제가 있다는 게 저희 채널의 생각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동의 드리고요. 부동산이 이제 중국 사람들 또 그쪽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비중 자체는 뭐 너무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근데 그 70%의 내 자산이 최근에 2, 3년 동안의 지역에 따라서 뭐 20, 많게는 40, 50 이렇게 빠졌다 그럴 때 그것이 엉덩이 밑에 깔고 있는 자산일지라도 주는 심리적인 위축 이런 게 대단히 크죠. 예, 그게 이제 시작이었다 그러면 그럼 그 전에 왜 부동산을 이렇게 이제 찍어 눌러야만 됐을까? 그거는 정책 당국자들의 판단이었던 거고요. 결국은 성장의 동력이 지방 정부가 끌고 그다음에 투자자들 아니면 집을 사는 사람들이 이제 맞장구를 치면서 가져온 모델이 20, 30년이었다 그러면 그거의 모델의 한계점을 이미 길게 보면 10년 전 짧게 봐도 한 5, 6년 전부터 봤었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점도 봤고 그런 거를 갖다 고치기 위한 어찌 보면 이제 성장 동력을 갈아 끼우기 위한 그런 조치를 했고 지금까지 그들의 정책 당국자 뭐 소위 말하는 시진핑 그 주변 사람들 다 이것은 일시적인 성장통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죠. 부동산이 눌림목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대신에 신질 생산력으로 대표되는 하이테크 쪽 뭐 전기차도 들어가 있고 소위 요즘 많이 포커스만 반도체도 들어가 있고 이런 쪽으로 가는 과정에서 성장통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1, 2년 정도 버티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지만 사실은 일본 모델로 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면서 이게 아닌가 배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게 일본하고는 다른 게 일본은 그냥 쭉 가면서 15년, 20년을 갖다가 그렇게 길게 가면서 특별한 대책이 없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지금 2년, 3년 만에 정책을 바꾼 거죠. 그래서 부동산이 저체온증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끌고 내려가고 있거든요. 물속으로. 이거를 이런 뭐 쇠고리를 끌어주든가 아니면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정책이 막 섞여 나오다 보니까 부동산도 지금 아직은 특별한 움직임은 없는 상황에서 사실 여러 가지 작년에 이제 5.27 정책 나오고 나서 8월 정책 나오고 9.24 정책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중국 사회에서 가지고 있던 부동산의 비중이 생각보다 훨씬 더 이제 수술해 보니까 열어보니까 훨씬 더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암 수술했는데 야, 암 1기야 하고 열어봤더니 뭐 3기, 4기 그렇죠. 맞아요. 전이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고 그런 과정에서 중국은 지금 이 고정관념을 바꾸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뭐냐면 기존에 그래서 이런 부동산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대출 풀어주고 그다음에 매입 제한 풀어주고 이렇게 되면 항상 1, 2년 내로 바로 치고 올라왔거든요. 부동산 2013년, 15년, 16년, 뭐 2019년 다 그랬죠. 근데 이번엔 아닌 거예요. 그 아닌 이유가 결국은 이제 누적되고 쌓여있던 것들이 한 번에 뻥 터지면서 결국 이제 진짜로 뭐 종합적인 대수술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지금 4년째 들어오고 있지만 하락이 이것이 금년에 과연 얼마나 이제 이 터닝 포인트가 될지에 대해서는 결국은 결론 하나예요.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집중적인 정책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느냐의 그 시작이 작년에 이제 9월 26일 이후에 10월 8일 날 그리고 11월 초에 나왔던 그런 부동산 관련된 정책의 뭐 선언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구체적인 넘버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 넘버는 11월 5일 이후에 완전히 바뀐 거죠. 바뀌어서 이거는 미국을 봐가면서 해야겠다 이런 이제 판단이 쓴 것 같고, 근데 방향은 정해진 것 같아요.
지방 정부의 그 부채를 끊어주는 게 시작이었고 그 끊어주는 뭐 이유는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끊어주고 나서 그럼 뭘 할 거냐라는 그 뭐의 문제에 있어서는 방향은 정해졌고 해야 되는 일은 정했는데 그걸 갖다가 얼마나 어디에 어떻게 이 부분은 숫자는 아직 일부러 그냥 꾹 참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되고 그건 좀 이따 하겠다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코로나가 없었으면은 결론적으로 지금 와서 보면 코로나 없었으면 부동산 분양됐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이 정도 풀면. 근데 이 코로나로 인민들의 생각이 확 뒤집힌 거 아닌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사실 중국에서는 지금도 금기사항처럼 되어 있어요. 이야기 꺼내는 게. 그러니까 사실 뭐냐면 지금 입틀막을 당한 경제학자가 있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번에 12월에 입틀막을 당한 이유 자체도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걸 건드린 게 뭐냐면 5% 성장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를 하면서 그 분석이 코로나로 연결은 거기서 확실히 워딩은 안 나왔지만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의 그런 어떤 계기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사회가 어떻게 변했냐 하면 원래 청년들이 많은 나라 내지는 많은 지역이 소비도 활성화되고 경기도 좋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 이론 이게 뭐 검증이 되고 증명이 된다 그러면 상당한 상을 탈 수도 있는 제가 볼 땐 그런 시각인데 중국은 지금 노인네들은 소비가 엄청나게 좋아요. 그래요? 네, 아마 처음 들으셨을 텐데 근데 젊은 친구들은 소비가 완전히 죽었어요. 30 몇 개 성을 다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 성에서 젊은이들이 많은 도시나 지역은 소비가 부동산하고 직결이 되면서 소비의 증가율 자체가 확 빠진 거죠. 부동산하고 연결해서? 네, 부동산도 그렇고.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이 코로나 직전에 30대 초반, 20대 후반에 집을 많이 샀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코로나를 겪었던 일이 뭐냐면 그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결국은 부동산에 어떤 편승했던 사람들 중에 조기에 탔던 사람들은 워낙 바닥이 낮기 시작을 했으니까 떨어져도 여기인데 이쪽에서 시작했던 친구들은 이 폭이 지금 푹 꺼지고 들어간 거죠. 이거가 주는 충격이 소비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딱 들어가 있는 그 젊은 층들. 그래서 청년층과 중장년층까지도 그런 영향을 받은 계기가 된 게 코로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얘기가 쉽게 한국적인 상황하고 거의 비슷한데 고점에 물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산 대출을 받은 게 맞아요. 다 자기 자산이 다 녹아버린 거니까 쓸 돈이 없다.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시 전부 다 그렇게 추측은 하고 유추는 했지만 뭐 조금 더 풀어주거나 하면 그래도 1년에 성장률이 5% 갈 텐데 뭐 7% 갈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가지 않겠냐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경제학자의 그 분석으로 보면 지금 현재 중국의 성장률은 5%가 절대 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역리를 건드린 거죠. 그리고 그래서 고용도 그만큼 안 나온다. 고용이 안 나오는 거가 어디로 갔냐? 농촌으로 스며들어갔다. 그래서 도시에 나와 있었던 4,700만의 노동력 중에서 4,100만이 지금 농촌으로 들어갔고 600만 명은 취업을 포기한 사람이다. 이거를 성장률로 설명을 하려면 5%로 설명을 하면 실업률이 이렇게 높을 수 없고 실업률이 이렇게 높다고 보면은 성장률은 분명히 과장돼 있는 거다. 그 부분을 이제 다른 뭐 관방 경제학자나 이런 친구들은 5%를 또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해요. 뭐 시간이 안 되니까 이제 간단히 그냥 해석이 여기도 이제 논리가 있고 저쪽도 근거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게 건강한 갑론을박인데 그 정도 분위기까지 공개된 석상에서 했던 게 작년 9월 이후에 지금까지 분위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조금 심하게 했기 때문에 그게 아마 개인적으로 블로그하고 위챗이라든가 계정, 공개 계정 이런 게 막힌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상상하는 무슨 뭐 어디로 끌려갔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냥 탐방 내지는 이제 대담 정도 한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꽤 큰 증권사에 꽤 유명한 그런 이코노미스트인데 가오선원이라고. 근데 저는 그 친구를 되게 좋아하는 게 굉장히 뭐 시장이 이렇게 변동이 있을 때마다 한 가지 인사이트씩 주는 그런 영어만 됐으면 아마 상당한 글로벌리 굉장히 유명한 이코노미스트가 됐을 수 있어요. 근데 중국에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한국에서는 이제 액세스가 안 되시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 뭐 안 들으려고 하는 분위기도 있으니까. 근데 듣다 보면은 훨씬 더 현지 상황에 대해서 훨씬 더 인사이트를 가지고 많이들 해석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똑같네 한국하고요. 영어가 안 돼가지고 글로벌하게 못 펼치는 거. 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돼서 이렇게 쭉 넓게 가는 사람들이 있거나 뭐 외국어 잘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진짜로 이렇게 쭉 파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중국에도 그런 경제학자들 보면 시간 되면은 진짜 제 채널에서도 그리고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되게 배울 게 많고 해석도 그렇고. 네, 상하이 클래스라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여러분 그 정말 저희 증시학도 TV는 이제 보편적인 얘기를 다룬다면 한 단계 더 깊은 차원의 중국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 상하이 클래스에 가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원론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면 거슬러 올라가서 아니 도대체 집값이 왜 이 모양이 될 때까지 왜 못 막았을까? 인 거죠. 제가 볼 때는 못 막았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의지가 반영이 되어 있었던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급하게 올라갔잖아요. 특히 이제 2019년, 2020년까지 해서 레드라인 3개 딱 걸 때까지는 가족은 돈의 힘이 없고 결국 중국에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자본시장으로 갈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안 되어 있었다. 여기서 자본시장인 건 주식시장, 기업시장? 주로 주식이죠. 네네. 주로 주식이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딱 떨어져서 이제 A 시장만 말씀드리면 A 시장 지금 상장된 주식이 5,400개잖아요. 5,400개 중에서 1,000개 가는 게 10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제로에서 1,000개 만드는 게 이제 91년부터 11년 걸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2,000개 가는 데까지 또 12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2,000개까지 22년 걸려서 됐는데 2,000개부터 5,000개까지 13년 걸렸거든요. 6년, 4년, 2년 이렇게 되면서 1,000개씩 늘어났어요. 그게 지금 저희가 중국에서 보면은 과창판이라고 하는 스타마켓에 지금 한 800개 주식이 올라가 있을 거고, 창업한 주식, 심선에 이런 쪽에 있는 것들에 대한 그 심사 승인 비준으로 하던 제도에서 거의 등록제칙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럼 아무거나 막 들어갔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5,400만 개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5,400개가 상장이 되어 있으니까 얘들은 10,000대 1을 뚫고 올라간 애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서울대, 의대 간 애들이에요. 예, 북경대, 청와대 들어간 애들인데 그런 경쟁을 뚫고 올라갔지만 여기서 이제 체제 비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질긴 비용 엄청난 그런 그 경쟁을 뚫고 올라갔더니 내가 안전하지 못한 것 같아? 기업가들이 민영기업들일 거 아니겠습니까? 국유기업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2,000개에서 1,400개가 국유기업이 다 올라가 있으니까 그 국유기업을 제외하고 민영기업들을 3,600~700개가 그 뒤에 쭉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그 민영기업들의 자금 조달의 목적은 당연히 기업가 정신 그리고 자기 사업에서 넘버원 M&A 하기 위한 거여야 되는데 올라간 기업가들이 딴짓을 하게끔 분위기가 만들어졌던 게 시진핑 이후였어요. 뭘까요? 딴짓? 어떤 딴짓? 그러니까 돈이 생겼는데 그것도 하나의 뭐 대체 권력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느낌. 예를 들자면 공동부유. 그렇죠. 불안한 느낌.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옥죄어 간다 그럴 때 인간은 결국 탐욕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내가 평생에 노력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할 때 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철저하게 이쪽으로 가든가 아니면 완전히 저쪽으로 가버리든가. 둘 다 했던 것 같아요. 일부 기업가. 뭐 제가 일반화는 못하겠는데 일부 기업가들은 뺐고 그러다 보니까 자본시장에서 도망간 사람도 있고 도망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 부정한 방법, 법에 저촉되는 방법 이런 걸 썼던 친구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본시장에서도 그런 기업가들에 대한 옥죄는 이런 것도 많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결국은 기업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결국 이제 다른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그것들이 어찌 보면 체제 비용으로 제도 비용으로서 중국의 전체적인 주가를 억누르는 효과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반면에 또 체제 효용도 있어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제도 효용도 있고 전 기업으로 딱 보면 3,000 몇백 개 주식이 올라가는 기간 동안이 최근에 4년이었다고 치고 6년 길게 보면 6년이었다고 치면 6년 전 트럼프 이제 1기 후반부고 근데 트럼프 1기에 보면은 4년 동안에 3년 주가 좋았거든요. 트럼프 말고 바이든 시기 4년 내내 안 좋았어요. 그 4년 동안 있었던 일이 바이든은 이념과 또는 중국을 갖다가 완전히 그 다자주의로 해서 엮어가지고 중국만 이제 때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스스로 막 이제 방어하려고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쪽에서 막 그 이런 것들이 막 부동산으로만 몰리는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제도나 체제를 총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청년들의 여러 가지 불만 사항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는 이제
눌러야겠다는 그리고 부동산 모델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거는 1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쪽에 이제 이론 경제학들이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 정당성과 명분은 있는 거예요. 예. 실행력이 또는 실행성 부분에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을 찾지 못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만 좀 막으려고 그랬는데 다 막힌 거죠. 네. 싸그리 다 쫙 이렇게. 아니 당연히 싸울이 막힐 수밖에 없는 게 자산 규모가 그렇죠. 지금 뭐 정확한 자산 규모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중국의 부동산 자산 500조가 넘죠. 중국 돈으로 600조 가까이 되는 걸로. 55조 달러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정도 500조 달러, 600조 달러 그렇죠? 예. 77 맞네요. 대충 하죠. 예, 언제는 뭐 70조 달러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근데 빠져서 50조 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래봐야 중국의 GDP가 1년에 17조 달러 이렇고 네. 주식시장 10조 달러 이런 얘기가 나오니 5% 10%만 깨져도 네. 맞아요. 방법이 없는 거 같지 않습니까? 부동산의 쏠림은 좀 사실 뭐 우리도 뭐 별로 할 말 없는데 네. 뭐 일본도 과거에 그랬었고 지금도 그렇고 저는 그 제도적인 부분을 또 하나 또 보셔야 되는 게 펀더멘탈 우리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제도가 다른 게 미국은 간접 금융시장이 아니잖아요. 네. 직접 금융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잘 만들어 놓은 거죠. 네. 이 지금 세상에 필요한. 중국은 간접 금융시장이거든요. 은행 중심. 은행 중심이죠. 은행 이꼴 대출이고 네. 대출 이꼴 부동산이고 네. 자산이고 그 구조가 이렇게 쫙 굉장히 깊게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하루아침에 바뀌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제도 비용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과연 언제쯤이나 풀릴 수 있을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단기적으로는 풀리기 어렵다고 봐요. 부동산의 의존도, 부동산의 어떤 중심 그런 거는. 근데 그게 이제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땅이 국가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자본시장으로 가라라는 이제 어떤 강령 가이드라인은 작년 9월 24일 이후에 나왔죠. 그거는 네. 정말로 굉장히 그 충격적인 그런 방향 전환이었던 건 맞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가자.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도 거기 있는 거고 거기서 이제 이런 이제 개핑이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이 찍어 누르다 보니까 자본시장으로 가라. 그리고 저축이 지금 저축률이 34%, 뭐 농민공은 45%이 정도인데 그 돈을 빼가지고 자본시장으로 가서 뭔가 배당을 받을 그런 투자를 하고 좀 투자 수익을 낼 투자를 하라라는 거는 좀 공허한 소리로 들릴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현지에 가서 조선족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네. 그래도 본토 사람들은 집이 몇 채씩 있습니다. 보통 적어도 2채는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 듣자마자 아 이거 경기 풀리려면 진짜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국 인민들이 정부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워낙 평지풍파를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자기 살 길 자기가 챙긴다.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축률이 바로 떠올랐어요. 이 고공행진하는 저축률은 도대체 뭐냐? 경기가 계속 하강하고 있고 그럼 채권 금리 떨어지는 것까지 연계해서 아 그러면 경기가 정말 쉽사리 풀리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정부가 아무리 드라이브 우리가 외부에서 보기에는 기업이라든가 산업 정책으로 보면 정부가 드라이브 거는 대로 가는 게 중국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중국 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산업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가 거의 절대적이었는데 맞죠. 근데 안에서 들어가 보니까 중국 인민들은 산업 정책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정책에 대해서 중국 인민들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산업 정책 보는 것과 중국 사람들 심리 보는 것과의 간극이 쫙 벌어져 있는 거예요. 네. 야,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부동산과 관련된 그리고 이제 부동산도 내 거가 관련된 그리고 이제 자본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서도 말씀드릴 하지만 2억 명이 뭐 2억 3천만 개 계좌가 있다라고들 이제 이쪽에 뭐 중국 보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던데 실제로 활성화되어 있는 계좌는 5천만 개밖에 안 돼요. 정말 적네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인식의 차이인데요. 그래서 뭐 일부 보시는 분들이 뭐 2억 3천만 명이 투자를 한다는 거는 2억 3천만 개라고 봐야 돼요. 계좌가 네, 계좌 계좌가. 숫자 뭐 1인당 여러 개 있을 수 그것도 있어요. 이제 좀 길게 보시면 중국이 10몇 년 전만 해도 1인 1계좌였어요. 부장님이나 저나 계좌를 열려면 딱 한 명이 하나만 열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우리 신한증권에서 열든 아니면 뭐 삼성증권에서 열든 미래에서 열든 딱 하나예요. 근데 지금은 계좌를 복수로 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계좌 수가 늘어나긴 했죠. 그런데 우리도 뭐 100만 원씩 10개 나눠가지고 맨날 100만 원 이러지는 않잖아요. 네. 거의 한 군데 주로 쓰고. 그러니까 사문화된 거의 뭐 그런 계좌가 많고
그 얘기는 뭐냐면 여전히 중국에서 주식 투자하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선 도시 위주의 네. 일부 사람들일 거고, 근데 이제 노이즈는 많이 발생을 하죠.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근데 이제 그런 거래소 통계가 최근 통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5천만 계좌는 아마 2년 전 수준인가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 1년 동안에 뭐 몇천만 명 늘을 수 있지만 억이 늘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예,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근데 부동산은 말씀하신 대로 왜 뭐 중국에 대한 통계의 오류 중에서 뭐 집이 6억 채가 있네, 빈집이 뭐 1억 5천만 채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 제가 조금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말씀을 드리면 6억 채가 아니고 6억 동이고 6억 동은 학교 건물, 창고 건물, 뭐 이런 오피스 건물 다 동을 합친 거고요. 그러면 이제 또 나오죠. 그럼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한 채에 한 동에 100채가 있을 수도 있는데 맞죠? 아파트 같은 거. 그러니까 어쨌건 근데 주택에 대한 매체다 이거는 중국의 공식적인 통계는 없어요. 예. 그건 확실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6억 채다 이거는 이제 6억 동을 잘못 우리 군대 막사도 하나 들어가는 거고. 그런 반면에 빈집이 얼마 있다.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스토리 버전이 있어요. 5개, 6개 스토리 버전이 있는데 다들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고 일부가 요 샘플 조사를 한 것도 있고 또 한전에서 뭐 우리로 말하면 여기 한전 같은 저기에 스테이트 그리드 이런 데서 뭐 전기 사용량을 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뭐 6개월 동안 안 돌아가는 게 매체다. 그것도 다 이제 뇌피셜이고요. 네. 없어요, 공식적인 숫자는. 근데 빈집이 많긴 많아요.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아까 말씀 주셨으니까 현재 어떤 상황이냐? 2천만 채 정도 이 신규로 거기서 이제 일수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퍼스트 핸드, 이쇼방이라고 하는 그런 애들이 한 2천만 채 정도가 이제 대기하고 있는 거 있어요. 새로 네, 새로 지어진 지은 집들. 거. 근데 지금 한 3, 4년 동안에 쌓여서 지금 이제 팔리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준공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짓고 있거나 준공됐거나 다 합친 건데 어쨌건 이제 개발상이 가지고 있는 게 2천만 채 되고 또 이제 세컨핸드로 해서 Rshow라고 하는 이게 한 2,300만 채의 매물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팔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방수가 집수가 4천만 채가 조금 넘는다. 근데 그 부분은 뭐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결국은 매년 뭐 1,000만 채 이상을 갖다 시장에서 사주던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재고 수량으로 따진다 그러면 3년 정도의 재고는 쌓여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재고가 쌓여있다 그래서 거래가 안 되는 건 아니고 작년에 이 정책들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조정을 받은 일선도시 핵심 지역이나 이런 데는 지금 거래량은 작년 하반기 특히 11월, 10월, 11월, 12월 3개월 수치는 확실히 거래량은 늘었어요. 문제는 이제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이제 재고 물량과 관련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뭐 2,000에서 4천만 채 정도는 전국구라 그러면 이게 일선도시 쪽은 아무래도 땅이 적다 보니까 정비례해서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그 정도로 이제 세그먼트 데이터는 안 봤었는데 어쨌건 그런 부분들이 일선 도시부터 해결이 된다 그러면 3, 4선 도시는 뭘로 해결되느냐? 결국 정부가 사야 돼요. 그게 이제 서우추라고 하는 중국말로 해서 우리로 말하면 우리 그 추곡 수매하듯이 그 돈이 지금 정해지지 않았던 게 이제 재정 정책에서 방향만 정해지고 얼마를 할 거냐라는 부분 정하는 거는 중앙에서 정해서 지방 정부에 하달을 하고 지방 정부는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을 발행을 해서 개별적으로 지방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허페이다 창신 매물이 있는 허페이 같은 그런 도시에는 인구 유입이 되니까 우리는 뭐 조금 많이 살래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인구 유입이 안 되면 하남성, 정조, 소림산 이런 데는 뭐 적을 수 있죠. 니네가 알아서 하는데 책임과 의무를 다해라. 그런데 금액은 얼마다? 이렇게 정해줄겠죠. 그리고 그것도 니네가 특수목적 채권을 발행을 하면 그것도 알아서 해라.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들이 이제 결론이 나는 게 3월이겠죠. 이번 이제 드디어 금년인데 양회에서 결론이 나고 이제 숫자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라도 일부 정책들은 나올 수 있는 게 트럼프의 뭐 첫 번째 펀치가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중국 정부도 이게 카운터 펀치를 낼 건지 안 낼 건지에 대한 그런 판단을 할 것 같고요. 그것도 부동산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전체적인 전반적인 분위기는 거래량이 그렇게 급전직하지는 않고 이제 어느 정도 하단은 막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일선 도시 위주, 이선 도시까지도 가능하고 가격의 상승이 있을 거냐.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 자체는 가격 올려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부동산 안정화인데 그렇죠. 그거는 부동산 시장과 개발상의 어찌 보면 이제 파산을 막는 그런 거지. 네. 정책의 행간을 보면 부동산 가격이 올려라는 건 어디에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당분간은 자산 가격이 주는 이 압박은 지속이 될 것이다. 네. 네, 그 속에서 이제 자본시장에 어떤 터닝 포인트가 나올 건지도 역시 금년 1분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